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36번째 강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번역된 책이 아니라 원서로 가능하면 독일어로 된 원서로 강독을 하면 좋을 텐데요. 물론 이제 듣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게 있긴 있겠으나 강독하는 저에게는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어 판넨베르크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 독일어를 통해서 판넨베르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실체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학대학원, 뭐 석사나 박사과정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강독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독일어가 또 문제이긴 한데 요즘 뭐 독일어를 별로 잘 안 하죠. 근데 영어가 우선이고 영어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갑자기 그 제목을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언뜻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6번째고 큰 타이틀로는 하나님과 자연입니다. 네, 신학과 자연과학과는 논쟁 사이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3장의 뒷부분으로 우리가 넘어왔어요. 아직 좀 남긴 남았습니다. 조금 중간쯤 했군요. 네, 중간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화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소화하면 좋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갑자기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기에 뭐가 있네?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 전문적인 단어들. 오늘도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뉴턴의 물리학과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 뉴턴의 물리학의 기계적 역학이요. 양자 역학하고 좀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 양자에 대해서 1월 17일 설교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양자에 대해서 퀀텀이라고 하거든요. 퀀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느낌은 있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는 다 기계적 역학인데, 그거하고는 그러한 개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물리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를 눈치챘습니다. 아직 좀 젊어서요, 옛날에. 예, 그때 뭘 알아서가 아니라, 양자의 세계가 있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관계된 글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일단 거기에 뭐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교육. 어, 어,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그 둘째 딸하고도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그 지식, 뭐 정보라고 하는 정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교과 과정 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그걸 많이 알고 적게 알고는 그건 아이의 그 지적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좀 합니다. 맞는 거거든요. 신학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낯선 단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완전히 그 싸구려, 뭐 돌팔이 이들이 하는 우스개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정말 소중한 어떤 세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눈치채고 사는 거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 안에서 그냥 그 전통대로만 살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퀴퀴한 냄새, 곰팡이 냄새, 박쥐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동굴 밖에 어떤 게 있는 게 모르죠. 일단 한번 나갔다 왔거나 아니면 나갔다 온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동굴 밖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신학, 물리학과 신학 뭐 이런 굉장히 첨단의 어떤 그 개념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네. 이게 뭐 지금 당장 우리 신앙이 좋아지거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102쪽 중간 패러그래프에 소제목 이렇게 시작합니다. 뉴턴적 물리학과 화이트헤드적 형이상.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 뭐 이거 뉴턴의 물리학, 기계적 역학이고 화이트헤드의 형이상. 화이트헤드 철학자 말입니다. 화이트헤드 수학자였다가 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과정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정 철학자죠. 프로세스, 이 과정을 핵심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경구가 이거죠. reality is a process. 가 부정관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얼리티는 is process다. 그 얘기입니다. substance가 아니라 substance가 아니라 process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process하고 substance하고요. 그 process는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하고 비슷합니다. 도.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의 파동하고도 비슷하죠. 태양이 입자이냐 파동이냐 그것도 아직 잘 모르죠. 우리 정확하게. 이 세계는 그만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이상한 게 많거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 개념은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목적 간의 구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게 붙었으면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앞 문장 하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102쪽 위에서 넷째 줄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일원론 모두 회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돼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그는 그러니 누구예요? 피코크요. 그는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행위 주체가 그 자신의 행위를 초월하는 질서보다 더 고차적인 초월의 질서에 대한 물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대답한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 개념이라고 한 거예요. 그 복잡한 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행위 주체 초월, 더 고차적인 초월의 질서,
대충 느낌은 오죠? 네,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목적 간의 구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유한한 인간의 조건을 담재하게 됩니다. 막대한 신인 동형 동속론적인 함축성을 지닌 그와 같은 하나님 개념을 회피하기 위해 신인 동속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형 동속론 안트로포모피스무스 독일어로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도 비슷하죠. 안트로모피시즘, 피시즘 이렇게 되겠죠. 안트로모피시즘. 하나님과 인간을 비슷하게 보는 관점들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 신학적 진화 개념을 주장하는 많은 대표적 학자들은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 의지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하나님 상이 들어있습니다. 신인 동성 동영론 이런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로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고 하여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염라대왕처럼 그 권위를 갖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주로 진화 개념에 있는 신학자들이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염라대왕처럼 어디에 고정불변의 실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과정의 성격이 그 하나님 위에서 중요한 거죠. 고정된 실체로서 절대자가 아니라 이 세계의 변화와 동행하는 혹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원래 그분 아니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아니신가? 생각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거죠. 한정적인 거죠. 이것과 연관된 문제들을 여기서 상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 과정 철학과 과정 신학의 관계를 말하기는 힘들고. 하지만 화이트헤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로부터 연원하는 과정 신학은 프로세스 디얼라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조입니다. 아르테에게도 사실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되어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인가? 과정신학은 신학과 자연, 철학, 양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에게 상당한 의구심을 안겨준다. 이제 파넨베르크는 그걸 좀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과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반대한다기보다 그 어떤 부분을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봅시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은 세계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우주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단지 한 요인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된다. 그런가요? 화이트헤드에게 신개념은 창조주라는 유일한 창조자라는 개념은 없고 이 세계의 창조와 이렇게 진행되는 데를 그걸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본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 개념을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 개념은 중요한 거죠. 그건
받아들일만 합니다. 자연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화이트헤드의 책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사건적 현실체들의 기능들만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배 지나가요. 화이트헤드는 아마도 입자들과 사건들에 선행하여 입자, 솔입자, 뭐 큰 입자도 있는데 입자,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걸 이제 입자라고 하죠. 원소 이런 것들이 솔입자입니다. 이건 질량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은 이제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은 입자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이벤트예요. 그거는 입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상과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제 능력에 넘치는 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아마도 입자들과 사건들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긴 하나, 그 의미는 좀 다르죠. 사건 하면 우리는 뭐 누가 도둑질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뭐 그런 거 생각하니까. 화이트헤드는 아마도 입자들과 사건들에 선행하여,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입자 물리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입자와 사건들에 선행하여 그 앞서서 리얼리티예요. 실제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건화된 실제들, 사건화된 실제들, 그러니까 비가 온다. 비는 비 자체는 입자인데, 근데 물이 이제 수증기로 올라가서 찬 공기와 만나 다시 떨어진다. 이거는 사건이거든요. 이 돌아가는 순환, 이거는 사건, 이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는 입자고요. 그런 것들에 앞서서 리얼리티를 갖고, 그래서 그 사건화된 실제들의 근거로 이해될 수 있는 장개념에 근거한 존재론적인 본래적 총합성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프로세스 개념 자체 모든 걸 다 깡그리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과정 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판넨베르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개념에 근거한 존재론적 본래적 총합성이 부정되는 거죠. 화이트헤드에게는. 근데 어떤 건지 느낌은 있죠, 여러분들. 화이트헤드의 책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 관념성 개념에 근거하여 모나드를 주장하는, 모나드가 입자인가?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모나드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혹시 모르죠? 저 그거를 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컴퓨터가 좋아요. 이 종교학 대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모나드는 그리스어의 모나스, 담이
일이 되는 것에 유리한 개념으로 단자라고 보냈다. 단자. 단자론이군요. 입자가 아니라 단자.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고, 단자. 모나드. 참 무식하네. 그 개념이 혼동됐군요. 모나드 이론을, 단자론을 주장하는 라이프니츠 체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 부분 공통된다.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 철학자 사람들의 생각들이 쭉 개개인이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나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복잡하게 이게 연결됩니다. 화이트헤드와 라이프니츠의 사상 체계에서 이런 점이 이제 공통된다고 하는 거죠. 라이프니츠하고 화이트헤드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라이프니츠는 화이트헤드와 달리 하나님을 창조자로 간주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만 라이프니츠와 뉴턴 간의 차이점들이 화이트헤드의 자연 철학과 장개념에 역사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개념들 간의 관계성 속에 그대로 반복되어 대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조금 잠깐만 멈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녹음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컴퓨터 인터넷 사전 뭐 확인한다고 키보드를 좀 누르다가 저도 모르게 뭐야 녹음 시작 마침 그걸 눌렀네요. 그래서 하나가 넘어가고 두 번째가 저절로 지금 또 녹음이 되고 있네요. 그참. 자, 이제 됐습니다. 그게 한 20분쯤 했으니까 10분쯤 더 하면 되겠군요. 다시 순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디 읽었죠? 103쪽 위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이 차이와 대비는 그건 복잡해서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다. 뭐 화이트헤드, 라이프니츠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제 실력을 넘어서는 설명이라서 읽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차이와 대비는 곧 한편으로 공간의 실제를 물체와 운동이라는 실제의 조건으로 보는 개념과 공간이 이렇게 실제한다는 건 물체와 운동 이런 물체가 있죠. 이게 운동한다. 이런 조건으로 보는 개념과 다른 한편으로 비가시적이고 점적인 실체들, 즉 모나드들로 단자들로 시간과 공간을 환원시킨 라이프니츠의 개념 간의 대비를 할 수 있다. 지나가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유비하여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개념을 설명한 피코크는 이런 점에서 뉴턴의 개념 체계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뉴턴 역시 이원론자나 범신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화이트헤드는 범신론자의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 하나님과 공간입니다. 제목도 특이하네요. 저도 공간과 시간 관심이 많은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철학자, 물리학자도 얘기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건 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과 공간, 하나님과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다니 대견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나 신학자, 물리학자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생각한 겁니다. 공간, 밤하늘의 별들,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우주, 그 안에 내가 있고 하는 그 공간, 어마어마하죠. 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공간. 이 관계 문제를 둘러싼 바로 이 개념이 1715년과 1716년 사이에 뉴턴의 신학적 직위이자 찬양자였던 사무엘 클라크와 라이프니츠 간의 유명한 논쟁의 주제였다. 하나님과 공간의 문제. 이 철학적 논쟁은 동시에 한 귀부인, 즉 안스바흐, 뭐 독일 여자 같네요. 안스바흐, 태생으로서 안스바흐는 사람이 아니라 지명이네요. 지명. 안스바흐 출생으로 웨일즈의 공주였던 위렐마인 샬롯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쟁이 되고 말았다. 웨일즈, 영국 쪽에 있는 웨일즈의 공주라고 한다면 영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스바흐 출신이라면 이건 독일인데 독일 출신으로서 공주가 됐군요. 웨일스의 공주라고 하네요. 이거 복잡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건 뭐 그냥 둬둬요. 그녀는 라이프니츠를 추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녀에게 라이프니츠는 뉴턴에 관한 다소 경멸적인 입장을 전해주었다. 그런가요? 그 둘 다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수학자고 라이프니츠가 그렇게 이렇게 뉴턴을 경멸하는 입장을 보였을까요? 성직자로서 궁정에서 그녀를 만난 클라크는 그와 같은 라이프니츠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개하였고 그녀는 다시 클라크의 설명을 라이프니츠에게 보내 그의 답변을 구했다. 이 여자가 중간에서 싸움을 붙였군요. 근데 뭐 이게 정말 자기가 궁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이렇게 양쪽의 의견을 서로 전달해 갖고 논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보낸 답변은 그 공주로 하여금 라이프니츠의 의견에 다시 공감하게 만들었는데 라이프니츠도 뛰어나네요. 이 답변서에 대해 클라크는 다시 답신하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5차례 그러면서 양자의 대답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었다. 그런 편지들 이런 것들을 다시 읽으면 재밌겠습니다. 불행히도 그와 같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논쟁은 점점 더 논쟁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라이프니츠는 공주에게 다소 우월적인 입장에서 뉴턴에 관해서 말하였고 잘난 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학문적으로도 뉴턴보다 앞선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공주 앞이니까 조금 우쭐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클라크는 애초부터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뉴턴의 개념들을 변화했다. 그러나 4번째와 5번째 답변에서 클라크는 논쟁을 풍자적이고 과장된 방향으로 전개해 가기 시작했다. 이때는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논리보다는 이렇게 지금 표현된 대로 풍자, 상대방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아주 이상적인 철학적 논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논쟁이 거듭될수록 두 대립되는 입장들이 궁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거를 드러내 주었는데 각자 입장이 클라크는 뉴턴의 입장을 드러내는 거고 라이프니츠는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겁니다. 후대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아, 그렇군요. 재밌게 됐나 보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되는데 그건 다음 37강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